다울라트 알 이마라트 알아라비아 알무타히다. 문화어로는 아랍 추장국联邦,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줄여서 UA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만 4천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원생 인류가 정착하였고 청동기 시대를 전성기로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오만과 현재 이라크를 잇는 무역로로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업과 조선업, 진주 채취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였고 1950년대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를 발견했고 1966년 두바이의 파테 유전지대에서 초대량의 원유가 발견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넘쳐나는 원유를 수출한 덕분에 해마다 280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을 기록 중인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인구수는 9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실제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14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80만 명은 외국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특히 이란인과 인도인들이 수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UAE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괜한 걱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1인당 GDP는 10만 달러, 1억 원을 훨씬 넘고 있죠. 게다가 UAE의 국영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운영하는 규모는 1100조 원 이상으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중 하나인 시티그룹과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츠를 소유한 다임러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라 아랍에미리트에도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이집트 세계 9위, 이란 세계 14위, 사우디 17위, 이스라엘 18위인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원도 많고 모든 국민들의 복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요로운데 국방력은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죠. 중동은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인 동시에 내전과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경제 발전 못지않게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국방력 강화입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국들의 90% 이상을 경제와 복지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최근에도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개입했었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결 구도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내 파워가 급속도로 팽창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온라인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작은 마을인 스웨이한에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있다.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의 아크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아크 부대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전사, 함께 임무를 완수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전했습니다. 한국이 아크 부대 파병을 결정한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고작 80억 원의 무기만 수입하던 아랍에미리트가 2011년부터 5년간 1조 2천억 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무려 30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세계 무기 수입 3위로 급부상한 아랍에미리트가 최근까지 놀랍게도 한국산 무기만 찾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의 패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집단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막강한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란을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14위로 사우디 17위, 이스라엘 18위, 아랍에미리트 45위보다 높은 데다가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과 긴밀한 관계로 북한이 이란에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기술, 땅굴 굴착 기술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해 놓았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까지 이 기술들을 전수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땅굴을 뚫어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UAE와 이란과의 거리는 고작 60km, UAE 병력이 정예 부대로 평가받고 있지만
병력 수는 고작 7만 명, UAE 인구가 920만 명인데 이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인구 수는 고작 140만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병력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 시르바니 야스와 아부 무사 그리고 아부 누야이르 이렇게 세 섬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1971년 12월 UAE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이란은 노골적으로 이 섬들은 이란의 것이다 라며 욕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1992년 3월 이란은 무력을 이용해 아부무사를 점령했고 현재까지도 UAE와 이란은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과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UAE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무기체계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땅굴 및 지하시설을 파괴할 무기입니다. 이 중에서 탄도미사일은 미국으로부터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 2개 포대를 2조 3,700억 원을 들여 사왔고 유럽의 군수기업으로부터 조기 경보용 정찰위성 2기를 도입하며 해결했는데 최첨단 지하시설 파괴 무기는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찾은 것이 바로 한국의 차기 전술 유도탄 KT-SSM. 한국에서 개발 초기에는 번개 사업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개발이 시작돼 현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한 장면이 공개되자 전세계 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군사 소식통은 탄도미사일이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홀인원하듯 명중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다.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켜 이를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다 라고 전했고 이 사진을 보고 합성사진 아니야?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KT-SSM-2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최대 사거리 290km에 달하고 탄두가 관통형으로 만들어져 일정 부분 지하를 뚫고 들어가 지하갱도 내부를 몰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베트남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새로 건설 중인 스마트폰, 가전, TV 등 사업장을 방문,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가 넘은 시각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 도착 후 임시 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일본도 고객들 만나러 한번 가기는 가야 하는 데라고 언급해 다음 해외 출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하면서 일본이 이 부회장 출장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와 오지 사업 점검차 종종 방문해왔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일 기업인 출입국 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신규 투자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응우옌 수안 푹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일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이 올 초부터 하노이에 짓고 있는 RD센터를 언급하며 앞으로 삼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2022년 말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연구 인력이 약 3,000명으로 삼성그룹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출장 기간 동안 삼성 호치민 법인을 방문해 생산 활동을 점검해 투자 확장 수요를 확인했다. 응우옌 수안 푹 베트남 총리는 그간 이 부회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삼성은 1995년 호치민에 법인을 설립해 TV 생산, 판매를 시작한 이래 가전과 휴대폰,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대규모 생산하고 있다. 삼성 베트남 휴대폰 생산 규모는 3억대 규모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의 절반 이상이다. 이 부회장은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베트남 RD센터 신축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았다. 이틀에 걸쳐 하노이 인근 방린과 타일웬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등을 점검했다. 이후 22일에는 호치민에서 TV, 생활가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출장에 동행한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과 이재승 생활가전 사업부장도 이날 귀국했다.
한 사장은 이날 내년 상반기 미니 레더 TV 출시 계획에 대해 당연하다, 많이 팔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출국했던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은 22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8년 10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베트남 방린 공장을 찾아 스마트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이번 베트남 출장 기간 동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26일에는 국정농단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 표명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22일 되풀이했다. 가토 가세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면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며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반응했다.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결책은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인 이 대표는 전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부터 연동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역시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